안녕하십니까. 기출뽀개기 해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적용이 되기 위한 요건, 요거 가지고 다음 중 이렇게 1번처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구별하는 문제. 여기 이제 한 문제 정도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이 적용 요건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적용 요건이 네 가지죠. 첫째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빌려준 돈이어야 돼. 이건 이제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특히 준소비대차 채권이 뭐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만약에 물품대금이다, 유류대금이다, 공사대금이다, 이런 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주겠다.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돼. 이건 이제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 예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넘겨주기로 한 재산권의 가액이 채권, 원리금이죠. 원금과 이자죠. 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1번 같은 문제들을 죄송합니다. 1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임의경매. 저당권자처럼 목적물을 임의경매 넣어서 그 목적물로부터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귀속청산 절차입니다. 이 귀속청산 절차가 가등기 담보법에 규정된 아주 독특한 채권 회수 방법이에요. 이 귀속청산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귀속청산 절차는 그 절차 자체는 아주 단순해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을 기다려줍니다. 이걸 이제 청산기간이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 청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채무자는 청산금 채권자가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추가적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 기존의 채무자 채권자였다가 청산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는 청산금 채권자가 되고 가등기 담보권자, 즉 채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구조가 있다. 이걸 생각한 다음에 이 귀속 청산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지문들이 집중해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법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어디서 출제되는가 생각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된 것 찾아라 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네 가지, 그거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1번 1억 원을 차용. 자, 빌려준. 차용이니까 뭐예요?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비대차 채권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네요. 좀 전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2번 매매 대금이라고 돼 있죠. 이거 안 되죠. 빌려준 돈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3번 빌려준 돈입니다. 소비대체 채권이죠. 근데 2억 원짜리 부동산입니다. 요걸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네요. 딱 요게 적용되는 거죠. 빌려준 돈, 다른 재산권 넘겨주기로 약속. 약속할 때 목적물의 가액 2억, 원리금이 1억, 그리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 그럼 딱 요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간단하죠. 반면에 4번은 빌려준 돈은 맞아요. 3억 원입니다. 그냥 부동산이 4억짜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크긴 커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이미 2억짜리 다른 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4억에서 2억을 뺀 2억짜리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려준 건 3억이야. 빌려준 돈이 더 크죠. 그러니까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은 1억을 빌리면서 2억짜리 목적물인데 그림이야. 부동산이 아니죠. 설령 양도담보로 즉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림에다가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기억하셨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34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귀속청산 절차를 당분간 물어볼 테니까 그 귀속청산 절차를 이렇게 나오면 참 좋죠.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귀속청산 절차를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2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봐요. 저당권으로 보니까 당연히 소멸하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깡그리 소멸하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계약서상의 대금의 한도로 제한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때 당사자는요. 아까 무슨 약속을 한다 그랬죠? 다른 재산권을 넘겨준다라고 약속을 한다 그랬죠. 그걸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돈을 빌리는 계약서 외에 매매 계약서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 예약서라는 거를. 그리고 그 매매 예약서상에 대금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걸 한도로 피담보 채권이 제한되느냐? 그렇지 않죠.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하고 똑같아요. 360조. 민법 360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에도 양도 담보권에도 민법 저당권에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 360조가 그대로 적용이 됨으로써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걸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써있는 그 대금의 한도로 제한되진 않겠지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청산금 채권이죠. 이거 양도 못해요. 설령 양도했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이 사람한테 찍소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4번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되었을 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우리가 물권법에서 본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부로는 구별이 안 돼요. 이걸 왜 구별해야 돼요? 담보 가등기라면 배당을 해줘야 돼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라면 배당을 안 해주고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와 후순위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되면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권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경매법원이 이 가등기권자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배당해 주겠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이걸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대답을 하겠죠. 회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회답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의 실질이나 당사자 의사 요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구별하는 기준. 4번도 기억해 두시고요.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채권에게 미달을 해버리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가등기 담보법에 있는 청산 절차, 귀속 청산 절차, 핵심이 뭐예요? 통지. 이거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제 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벌써 공사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건 귀속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라는 뜻이고, 귀속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귀속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 다시 한번 귀속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퀄 소유권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과실수취권도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는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처분 청산은 없어요. 귀속 청산만 존재합니다. 처분 청산이란 건 가등기 담보법에 없습니다. 귀속 청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과 가등기 담보 말소 동생관계 아니죠? 변제와 돈을 갚는 것과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요. 그리고 말소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관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5번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니까 후순위 권리잖아요. A토지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존재하고 저당권자가 후순위로 존재한다. 자, 이때 후순위 권리자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가 통지받은 청산금이 불만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2달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직접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아직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거죠. 5번. 후순위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거 2개 정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또 나왔네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는 뭘 갖고 구별한다 그랬어요, 아까?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나 당사자 의사를 해석해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 통지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그럼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핵심이 귀속 청산 절차고요. 그 귀속 청산 절차의 핵심이 통지 플러스 청산기간 경과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통지해라. 3번 청산금은요.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인데요. 만약에 그 부동산에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이 사람 것도 공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액에서
목적물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빼고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청산금 통지할 때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권액에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권액에는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면 자신의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로 3번 지문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후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걸 포함해서 공제하게 된다. 4번, 청산금 통지는요,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않아. 그래도 통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귀속청산 절차를 밟을 때 통지하는 청산금 계산할 때 꼭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5번. 채권자가 담보권자에게 통지하고 난 후 과실.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거 아니죠. 통지한 후 과실이 아니고 아까 뭐가 있었어요? 청산 절차가 종료한 후 과실이죠. 통지 후 과실이 아니고요. 왜? 통지하고 나서 2달의 청산기간이 또 지나야 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통지하고 청산기간 경과하고, 자, 아까 처음에 그려드렸던 거,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통지하고 2달이 지나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했다. 요게 청산 절차의 종료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청산 절차가 종료한 후 과실을 수취하는 거지. 통지 후 과실을 수취하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자,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자가 될 수 있는가? 있지요. 물상보증인. 채무자인 아닌 제3자가 설정자가 되는 경우 뭐예요? 물상보증인 될 수 있죠. 2번.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을 때 그 통지한 채권자, 이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과다하다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나중에 야, 통지한 청산금이 너무 적어.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액수가 너무 커. 액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다툴 수는 없도록 해놨습니다. 3번은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가등기 담보법 적용이 안 되고요. 또 남았네요.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듯이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가등기 담보권 및 채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겠죠. 재산권이니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물에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2가지. 임의 경매하고 귀속청산 그랬습니다. 6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즉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청산금 통지잖아요. 실행통지 이퀄 청산금 통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통지해야 되는가 설령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통지할 때 밝혀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평가액,
자, 목적물은 5억이다. 밝혀야 되죠. 그죠? 청산금 평가액. 자, 청산금 평가액을 밝히려면 목적물 평가액이 밝혀야 돼요. 평가액.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소멸시키는 채권이 뭐가 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청산금이 빵원이야. 평가액을 통지해야 되고요. 청산금이 빵원이면 없다고도 통지해야 되겠죠. 자, 1번, 3번, 4번, 5번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청산금을 통지하려면 첫 번째 3번 목적물이 얼마짜리다. 지금 현재 5억짜리다. 그리고 귀속 청산 절차를 통해서 요 5억짜리를 가지고 5억짜리 가지고 요런 걸 충당하겠다. 채권 얼마. 그래서 청산금이 얼마다. 근데 해봤더니 청산금이 없네? 없다. 이런 걸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번 후순위 권리자 채권에 통지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채권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가 만약에 있다. 이 사람의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등기 담보권자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통지하고 싶어도 통지를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상식 가지고 6번 문제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7번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 을이 채무자고요.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자, 1번 갑은 X토지를 경매할 수 있는가? 있죠. 이미 경매권. 자, 2번 제3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소멸하게 됩니다.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죠. 귀속 청산 절차. 4번 X토지에 후순위 권자가 있어요. 또 나왔어요. 자, 후순위 권자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나오는 거.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아직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물을 묘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5번 청산기간을 지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해버렸네요. 자, 아까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깡그리 소멸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더 이상 갑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처등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소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인데 시가가 1억이에요. 빌려줬으니까 소비대차 채권입니다. 그죠? 그러면 땅을 담보로 제공해서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한 거죠. 대물변제예요. 그리고 그 목적물의 가액이 1억입니다. 빌려준 것보다 크죠. 가등기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딱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병은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은 뭐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자가 되는 거고요. 병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1번 또 나왔네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1번 벌써 틀렸고요. 자,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변제기 후에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 본등기는 무효다가 판례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요 본등기 무효 본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런 거예요. 변제기 후에 본등기를 먼저 해요. 그럼 무효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통지를 해요. 그리고 2달이 지나. 그러면 이 무효였던 본등기는 유효등기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일단 무효다. 2번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에게 찍소리할 수 없습니다. 찍소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할 수 있다. 아니죠.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 청구를 못합니다.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갑이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귀속 청산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경매를 넣었어요.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옳은 거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9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3억짜리 땅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간명의로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죠.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라면 양도담보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하고 똑같습니다. 그 후 병은 X 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병. 후순위 임차인이죠. 그죠? 갑이 선순위 양도담보권자고요. 병은 후순위 임차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봅니다. 자, 1번. 갑은 피난물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가 안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양도담보권자 갑이 있고 임차인 병이 있을 때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어야 과실을 갑이 수취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니까, 변제기도 전이니까 과실은 을이 수취해. 을이. 즉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거고 병의 입장에서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애매하긴 한데 담보권 실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은 후순이니까 갑에게 대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란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소유권 취득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하고 구별하셔야 되냐면 3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3번은 을이 이행지체에 빠졌어요. 자, 1번은 틀렸고요. 을이 이행지체에 빠졌어요.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게 뭐예요? 돈을 못 갚고 있어요. 돈을 못 갚으면 바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죠. 을에게 통지하고 2달이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단순히 을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구별하셔야 돼. 3번은 아직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고 2번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갑이 을에게 물론 이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담보권 실행하게 되면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것이고 병은 을에게 준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병은. 근데 어쨌든 갑은 병이 후순이니까 땅 내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3번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의미가 다른 거죠. 2번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야, 내 땅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3번은 내가 소유권자야 땅 내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아직 갑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2번과 3번은 구별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4번은 갑이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의 양도담보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죠. 그죠? 소유권과 양도담보권은 혼동이 일어나서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5번. 갑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양 모르는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그런 정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산 절차가 경과됐다 하더라도 변제기 후 청산금을 통지하고 2달이 경과가 됐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갑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변제기를 경과 후 10년이 지나버리거나 10년 지금 5번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채무자 을은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5번에 출제가 된 거죠. 5번으로. 어쨌든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10번.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물에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마쳤다. 역시 양도담보죠. 1번 당연히 물상대위 할 수 있죠.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X건물이 화재가 났고 보험금이 나온다. 갑은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초하여 반환 청구할 수가 안 된다 그랬죠. 갑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아까 몇 번 지문이 아까 9번 문제. 2번 갑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땅내나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기초해서는 땅내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갑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구별해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죠. 1번 틀렸고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 아까 봤죠.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내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니까 내놔 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4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임료는 누가 수취하는 거예요?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 갑이 수취하잖아요. 종료되기 전에는 을이 수취하는 거니까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갑이 건물을 선의 정에게 팔아먹으면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정에게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앞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한 2번, 3번, 4번, 5번은 앞에 있던 문제하고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죠?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죠. 이런 식으로 가등기 담보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지문을 보면 거의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이 다른 파트보다 좀 심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덩어리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귀속청산 절차 중에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지문을 정리하시면 충분히 가등기 담보법도 맞출 수 있다는 거 기출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제 시간을 좀 달리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